안녕하십니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하게 되면 그 계좌의 명의자, 그러니까 예금 통장 주인이죠. 주인이 누군가가 그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우리나라의 금융실효법하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돈은 그 예금 계좌의 명의자의 소유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부인 돈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부인 돈이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이 이거 내 돈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하면 그게 증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부인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부인 돈이라면 결국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증여가 아니려면 이건 남편 것이고 나는 계좌를 위탁관리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거는 생활비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세를 물게 되고,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공제되니까 6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배우자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증여로 추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계좌에도 돈 넣어주면 증여세 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요, 남편은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무지하게 바쁜 변호사였죠. 이분이 3년간 보수로 13억을 부인 계좌에다가 이체를 했어요. 부인 계좌에다가. 그런데 남편은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부인에게 이 돈을 넘겨주고 생활비도 쓰고 그 다음에 자금 운영도 하라고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그대로 여기서 돈을 뽑아서 다른 계좌를 운영하는데, 그게 부인 계좌로 설사 운영을 했더라도 이게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 증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인도 자기 자금이 많았어요. 거의 한 29억 정도 됐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42억이라는 돈을 운영을 했는데, 어디에 운영했냐면 펀드에다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펀드의 명의자는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 당연히 남편은 펀드를 가입하는데 금융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부인이 자기 명의로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한 거죠.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죠. 이자나 배당이 나오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나 배당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 줄 때는 세금을 띄고 주잖아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으면 이자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펀드의 명의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원천징수할 때 당연히 부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인 명의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본인 소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남편의 계좌가 부인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한 걸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부인 명의로 펀드, 여기서 그냥 갖고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인출을 해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면서 부인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 펀드의 주인은 부인이다. 그러니 남편이
부인 계좌에 돈 넣고 그 돈을 뽑아서 당신의 펀드 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다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나는 위탁 관리만 한 거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금융기관에 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탁 관리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좌에서 나온 요 돈이 이렇게 갔으면 그것이 입증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요 29하고 합쳐서 42억이 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펀드에 돈 들어간 것이 누구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당신 자금하고 합쳐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자금을 위탁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신 이름으로 했잖아. 부인 이름으로. 그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건 내 소득입니다라고 신고한 거니까 이거를 남편한테서 증여받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본인의 소득이라고 신고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까지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남편이 금융기관에 방문할 여력이 없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펀드 투자할 때에 남편과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상의했던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남편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다. 자금 관리하는 역할만 한 것이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 증여가 아니라고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상황. 예.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분은 부인이 29억씩이나 있는데 거기다가 13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증여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다 증여를 하냐는 거죠. 예. 자녀라면 그게 증여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돈이 많은데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자녀한테 자녀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게 되면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은 증여의 의사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증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건 증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부인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남편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부인에게 증여해야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부인 명의로 했잖아. 국가기관에다 내 소득이라고 신고했잖아. 라고 주장을 한 건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아니 금융기관에서 부인 명의로 이렇게 원천징여 영수증을 했으면 부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부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받았는데 부인이 이거를 세무서에다 신고할 때 이거는 남편이니까 남편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원천징수는 부인이 됐는데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신고합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국세청과 조세심판소에서는 법에 있는 대로 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금을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추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예금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따졌을 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금의 운영이에요. 누가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누가 인출해서 사용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부의 경우는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명 예금 등이, 그러니까 부인명의 예금이죠. 이게 지금 인출을 했는데 이게 증여가 아니고 남편의 자금을 단순히 내 위탁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체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정을 했는데, 추정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돈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 그랬더니 이런 이제 그 납세자가 나는 이게 그 증여를 받을 만한 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빠서 이렇게 금융기관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위탁관리한 거고, 그리고 펀드 가입하고 할 때 남편과 상의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구세청과 심판소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건데, 오늘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쟁점은 그게 아니고요. 배우자 통장에, 타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입금한 사람이 이 계좌 주인에게 돈을,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추정하면 납세자가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납세자에게 네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세관청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증여라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 예. 그 법하고 다른데요? 예, 법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논리를 보면 그래요. 이게 경험칙에 비추어서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간 것이 일반적으로 증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로 추정을 하고 납세자한테 입증하라고 하는데,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 증여라고 이게 증여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우자 간의 자금 이체예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반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인에 의해서 그거를 이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녀한테 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증 책임을 납세자한테 줘가지고 증여가 아니라는 데서 네가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과세관청이 해야 될 업무를 납세 의무자에게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과세를 하는데, 세금을 매기는데. 그런데 배우자 간에는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는. 왜냐하면 배우자 간의 자금이체는 증여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공동생활의 어떤 편의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여를 목적으로 돈이 갔다라고 하기에는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추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증여라고 하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납세자한테 입증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납세자가 입증한 자료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것은 입증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니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사건 금전에 관해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남편한테서 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 안 했잖아요. 증명 안 하고 납세자한테 입증해봐. 그래서 입증서를 갖다 주니까 나 인정 못해. 이렇게 하고 과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징법에 의하면 상징법 45조 4항에 의하면 남편 계좌에서 부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 세법에요. 여기서는 남편 계좌에서 부인 계좌가 아니라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에게 계좌가 이체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과세관청은 남편이 부인 계좌가 이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체가 돼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납세자가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와 정황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이 안 됐다. 즉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야, 이게 세무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죠. 완벽해야 돼요. 객관적이고 명백해야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 증여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경험치에 비추어서 과세권이 충족되면 증여 추정을 적용해서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배우자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은 증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에 의해서 본다면 이거를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입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우자 계좌에서 남편 계좌에서 부인 계좌로 갔을 때에 증여 추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를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입증 책임이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과세관청. 예. 이 과세관청에 있으니까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게 되면 이때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납세한테 입증 책임을 밀고 과세관청은 이것을 입증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는 무효다. 그러나 만약에 과세관청이 이게 증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 이건 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징법에 의하면 계좌의 명의자에 입금된 돈은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이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이거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추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된다. 납세자가 입증 못하면 과세관청은 그게 어디서 누구한테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증여 추정 규정인데 이 판례는 남편 돈이 배우자 계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편 계좌에서 부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정황도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뭐 이게 추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이게 증여로 볼 여지가 없으니까 추정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지만 어쨌든 이제 남편이 부인 계좌에 돈 넣고 부인이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샀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이거를 납세자한테 네가 입증해봐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납세자가 입증 못하면 과세하는 이런 형태의 증여 추정 과세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계좌에서 부인 계좌로 갔는데 이 판례가 거기다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 계좌에 돈 넣어도 증여세 과세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한테 있는데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세는 불법이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